지난 이야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군비를 제한당한다. 하지만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한 나치 독일은 팽창주의 야욕을 드러낸다. 특히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접목해 세계 최강의 군대로 거듭난 독일군은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는데, 폴란드 침공 당시 나치 독일군이 펼친 작전과 그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폴란드 침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히틀러의 야욕으로 계속해서 독일은 다른 영토들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폴란드까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얘기했던 영국이나, 아니 이번에는 참는다 근데 다음번엔 다시 참지 않겠어? 라고 했던 프랑스, 폴란드 들어가면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폴란드 침공 야욕이 세지니까 영국, 프랑스가 급해졌죠. 그래서 독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양면 전쟁, 소련하고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때 스탈린도 혁명 중이었기 때문에 군대도 엄청나게 숙청했었고, 독일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영국, 프랑스하고 협상이 진전이 될 것 같았어요. 이 첩보가 독일에 들어가죠. 그러자 1939년 7월에 히틀러가 스탈린에게 극히 비밀리에 전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폴란드를 반으로 나누자 같이. 히틀러의 주된 전략 중에 하나였네요, 이게. 나만 먹지 않을게. 네, 사람 욕망을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더 솔깃한 제안을 해요. 폴란드 반을 먹은 다음에 리투아니아 3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지금 그 발트 연합에 있는 발트 3국, 그거 먹는 것도 용인해 줄게. 내가 폴란드 먹으면 반은 넣어주고 너는 여기 3국 다 먹어. 그래서 그냥 이게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비밀 협정이었는지 독일 군부도 몰랐어요. 그리고 39년 8월 23일에 소련과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맺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요 리투아니아나 이런 나라들이 막 세게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놀랬죠. 저 나라, 저 작은 나라가 왜 저렇게 덤비는 거지? 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소련이 리투아니아, 발트의 3국을 먹었나요? 네, 나중에 다 병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들은 자기 경험이 있는 거죠. 한국과 일본과의 옛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생긴 것도 똑같고 문화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싸우냐고. 생긴 게 어디가 비슷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그럼 당시 독일은 영국이랑 프랑스하고는 전 접촉을 안 했어요? 아니요, 했죠. 독일도 사실 그렇게 용감하지는 않으니까 속으로는 걱정되니까 특히 영국이 좀 개입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프랑스는 국경을 대고 있는데 영국은 바다 건너 있으니까 너희들은 안 건드릴게. 너희들 식민지도 안 건드리고 너희들도 안 건드릴 테니까 이쪽에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처치라고 하면 비밀리에 만났다는데 독일 대사랑 그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안 건드릴 테니까 당신도 가만히 있으셔. 그랬더니 처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더니 세게 나가더라고요. 총통은 이미 결심을 했고 이제 우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랬더니 또 처칠이 밀릴 사람이야. 니네가 영국인을 잘못 알고 있는데 만약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절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야, 그리고 영국스러운 협박을 해요.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하질 않고, 어쨌든 영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 엄청나게 많잖아. 전 세계가 니들하고 싸우도록 만들겠다. 사실 이게 큰 거죠. 미국 끌어들인 것도 영국이 끌어들였고 전 세계가 너희와 싸우도록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진정한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물론 안 듣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된 병력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독일군 62개 사단을 투입할 예정이었어요. 네. 엄청나죠. 원래 10개 사단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10년도 안 된 사이에 폴란드도 40개 사단이 있었어요. 꽤 셌네요. 네, 그러나 이게 다 예비군 체제였어요. 상비군이 별로 없어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폴란드는 전쟁 끝날 때까지 다 동원도 못합니다. 막 밀리고 그러니까. 독일군은 62개 사단 중에 기갑사단이 6개, 기계화 사단이 10개. 당시 비중에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동 능력이 가장 우수한 군대죠. 그리고 군용기 1,300대가 있었어요. 결국 폴란드 침공의 키는 속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인 건데, 자, 과연
폴란드는 그러면 프랑스, 영국 말고는 믿는 구석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폴란드가 손을 놓고 그냥 에휴 우리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야라고 했냐?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예비군을 그렇게 조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국산 무기를 끊임없이 개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항공기는 물론이고요. 자국산 전차 그리고 자국산 대전차 화기까지 이 개발을 해서 실제로 이 전력화시킨 상태였어요. 폴란드도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길 거라는 생각만 못한 것뿐이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폴란드와 전격적인 진격을 하고 있는 독일, 자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1939년 9월 1일에 독일군이 국경을 넘습니다. 독일군은 전 국경을 북부 집단군, 남부 집단군에서 전 국경을 침범하면서 기갑부대를 앞세워서 그 부대 사이를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뒤에 강이 있으니까 거꾸로 폴란드군이 그 강 안에 갇히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멸전을 유도합니다. 그러다 또 폴란드군이 빠르게 후퇴를 해요. 그래서 초기 저녁 때는 빠르게 밀려나가게 되고 여기서 특히 중요했던 게 그 항공기의 선제 공격인데 독일 공군이 당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는 바람에 전 유럽 군대 중에서 공중 전술은 제일 앞섰어요. 하나 실전 경험 따라올 건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지상군의 근접 지원, 이게 당시 독일군이 가장 앞선 전술이었고 또 하나는 선제 공격을 통해서 적의 항공기를 지상에서 파괴한다. 독일군의 근접 항공 지원의 약점은 유명한 융커스 87 스투카라는 거. 엥 하면서 쏟아내는 급강한 폭격기. 이게 단점이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사실 전격전은 공군기의 근접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탱크로 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같이 붙어야 되는데 적 전투기가 뜨면 스투카는 제대로 활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상에서 거의 폴란드 공군을 전멸시켜버리니까 마음 놓고 밀어붙이는 것이고 폴란드군의 전투력을 격감시키는데 엄청나게 공헌하게 됩니다. 전쟁에 진 다음에 명분은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뉴스멘터리를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앞으로의 우리의 국방이나 전 세계의 어떤 이 평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명분이나 뭐 옳고 그름 선악은 사실은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울부짖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느냐는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뭐 전쟁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죠. 네. 이 독일군의 진격이 얼마나 빨랐냐 하면 얼마 안 남은 공군기들이 이제 출격을 했죠. 출격을 해서 겨우겨우 공중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지로 가려고 했더니 벌써 독일군이 기지를 점령한 거죠. 와. 그래서 이들이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사항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주변 국가로 어떻게 보면 망명하는 그런 결정뿐이 안 남은 경우가 있어요. 폴란드 기체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체가 몇 기체가 있는데 네. 대부분 그런 기체들이 그렇게 주변 국가로 넘어갔던 기체들입니다. 자 이렇게 빠른 독일의 진격은 전방위에서 독일군을 막아보겠다라는 폴란드군을 삽시간에 먹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전방위에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강 라인이 있고 독일군은 양면에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거나 목숨을 그냥 내놓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선 폴란드군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폴란드군이 꽤 잘 싸웠고 되게 무너지는 군대는 도망가서 전투에서 빠져버리는데 생각보다 폴란드군이 빨리 후퇴했던 거는 이게 아니다. 이선 방어에 가서 싸우자는 목적으로 바르샤바 쪽으로 몰려갔기 때문인데 그게 독일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얘들이 여기서 막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구데리안 해고력에서 제일 웃기는 얘기가 가다 보니까 그 강이 나온 거예요. 누구나 다 여기서 지킬 거라고. 그래서 독일군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섰어요. 이제 저기 방어선을 굳혔을 테니까 우리 쉬었다 가자. 구데리안 가서 왜 안 건너가고 있냐. 강을 건너려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아무도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역사를 배우면서 굉장히 자기 눈에서 바라보는 이 전투를 해서 진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독일군은
우리 입장이라면 여기에 방어선이 없을 리가 없어라는 상황으로 멈췄는데.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완전히 전투를 포기하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폴란드군은 그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랜 B, 플랜 C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건데 바르샤바 쪽으로 집결하고 하면서 나름 반격다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생기게 됐어요. 사실 폴란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는 바르샤바죠. 그죠. 그러니까 폴란드도 당연히 이곳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맞습니다. 바르샤바를 둘러싼 전투가 역사상 아주 많이 벌어졌어요. 그만큼 바르샤바 지역 자체가 좀 이렇게 요새가 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가 침공당하면 폴란드 군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가 바르샤바가 될 수밖에 없죠. 2차 세계대전의 폴란드 바르샤바 전투는 바르샤바 전투, 바르샤바 공방전 혹은 바르샤바 포위전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고 있고요. 바르샤바를 포위한 17만 명의 독일군과 이 바르샤바에서 옥세를 각오한 12만여 명의 폴란드 군 간의 전투인데요. 사실은 바르샤바가 폭격을 당하기 시작한 거는 개전을 하자마자요. 9월 1일부터 계속 폭격을 당했지만 지상군 병력이 외곽 지역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지상전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9월 8일. 그리고 이 전투가 9월 28일까지 진행되면서 그 20일간의 이 참혹한 전투가 바르샤바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독일군 총사령부는 바르샤바 정도면은 우리가 하루면은 점령을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죠. 하지만 이 폴란드 군이 이제 필사의 각오로 항전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선전을 하게 돼요. 특히 서부 지역을 공격하던 독일군 4사단에 대한 반격을 하던 폴란드군은 4사단의 전차 80여 대를 격파하면서 선전을 하게 되죠. 독일군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하루 만에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저항이 거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바르샤바 내에 군사 지역은 물론이고 민간 지역까지 그냥 다 폭격을 하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항공 폭격과 그리고 포격이 바르샤바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그 정도 되면 포위된 상태에서는 뭐 좀 군중들이 심리가 야 이거 이러다 다 죽으니까 좀 전쟁 그만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민관군이 똘똘 뭉쳐서 폴란드가 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음악가 중에 한 명인 쇼팽의 노래를 24시간 틀어놓으면서 우리 계속 항전하자 이러면서 더 힘을 모으게 돼요. 그 시작과 동시에 뭐 포위전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서 무차별 도시 공습을 했군요. 그렇죠. 예. 서부는 물론이고 프라가와 이 동부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독일군은 공세를 지속합니다. 하지만 그 서부와 동부 모든 전선에서 약간씩 물러나고 심지어 일부는 반격을 할 정도로 이 폴란드군이 굉장히 잘 싸워요. 특히 9월 16일에는 독일군 일개 연대가 폴란드군 일개 연대에게 전멸당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전을 해도 이 압도적인 전력 차와 이 공중 우세, 항공 우세는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폴란드군이 잘 버티고 있었는데 사실 이 폴란드 전쟁의 결정적인 사건은 9월 17일 소련의 침공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8일에 시작을 했는데 17일에 소련이 온 거면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에요? 눈치를 본 거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인풋, 아웃풋, 인풋 조금 하고 아웃풋을 최대로 얻는 거니까 눈치를 봤던 거고 폴란드군은 소련이 침공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해가지고 거의 무방비 상태였어요. 둘이 손잡은 걸 몰랐어요. 그래서 단숨에 들어옵니다. 더 놀랐던 건 독일군 장군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지금 격렬하게 싸워서 이걸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련군이 막 오더니 형제 그러고 위에서는 땅 여기까지 떼줘라. 정말 격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싸웠고 누구 하나 정말 항복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소련이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을 이런 역사를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르샤바 공방전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전세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지만 전술적으로 교훈이 굉장히 많은 전투인데 사실은 승리한 독일군이 이 교훈을 제일 못 가져갔죠. 나중에 레닌그라드 포위전, 스탈린그라드 등등 시가전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도시 공습이라는 게 생각처럼 도시를 건물은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도시를 정복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번에도 시가전은 아무리 포를 동원해서 건물을 부숴도 시가전은 끝나지 않는다는 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줬는데 어떨 때 보면 역사에서 배울 게 너무 간단할 것 같은데
배우는 건 쉬운데 실천을 못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던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해야 그런 걸 안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데 그냥 저거는 바보야, 저거는 하면 안 돼, 이건 절대 교훈이 아니에요. 특히 전쟁사는 그렇게 분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선택과 감정 속에서 저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를 다 보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히틀러와 소련이 손잡았던 이유, 폴란드 반 줄게, 폴란드는 강제로 나뉘게 되겠네요. 27일에 폴란드가 항복을 합니다. 포로가 무려 91만 명이에요. 처칠은 이걸 갖고 한탄을 했어요. 폴란드를 쉽게 허용하는 바람에 독일군의 전력이 한 30~40%가 급증했다. 포로가 91만인데 그중에서 21만 명이 소련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이때부터 폴란드의 2차 대전, 악몽의 2차 세계대전사가 시작이 되는데 42만 명은 독일군 포로가 돼서 독일군에 병합돼요. 오늘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는 세계가 역사를 잊으면 전쟁이 또 나고 더 큰 비극이 생긴다는 게 폴란드 분할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정말 거짓말처럼 얽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쟁사 관련해서 가장 잘못된 견해가 군대가 과잉이 되고 무기가 남으면 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무기가 없어서 전쟁이 나는 경우가 99%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은 나토와 독일이 사실 군비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독일이 지금 급하게 재무장하겠다고 하는데 그 라인에 군비가 없었던 것이 이번 전쟁의 계기고, 이번 전쟁의 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의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무기가 많아서 나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난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던 폴란드는 현재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폴란드에 정말 평화만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